세계를 놀라게 한 충격의 사건. 9살 소녀의 이야기가 있으니. 2014년 미국 캔자스주. 9살 소녀 할리가 주인공이야. 소녀는 어느 날 따뜻한 호수에서 수영을 즐겼을 뿐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건 바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일명 파울러리 자유 아메바. 강이나 호수 같은 따뜻한 민물을 좋아하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호수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코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코 속에 침투하면 후각신경을 통해 뇌에 들어가서 뇌세포를 야금야금 잡아먹어. 이렇게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되면 사람은 일주일 내에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에 시달리다가 12일 내에 목숨을 잃게 된다는데 미국에서 128명 가운데 125명이 사망, 치사율은 무려 95%. 그리고 아직 백신도 없고 정확한 치료법도 모르는 상태. 뇌먹는 아메바라 불리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이것은 다름 아닌 기생충이었으니. 옷이 뭔가요, 작가님? 아, 이거 체면봉투 티셔츠입니다. 직접 제작한. 실제로 옛날에 그 기생충 박멸 협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한국에. 기생충.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생충 감염률이 한 80%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뱃속에 뭐 기생충이든 촌충이든 회충이든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때는 워낙 많아서 박멸 활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런 체면봉투 검사를 이제 학교에서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체면봉투를 많이 썼었죠. 봉투 뒷면도 네. 보여주세요. 뭔가요? 아, 이거 체변 주의사항인데요. 1번이 반드시 본인의 변을 받아야 한다라고. 왜 입으셨어요, 그런 거? 저는 기생충을 좋아하니까요. 징그럽잖아요. 제 눈에는 예뻐 보이네요. 람불편모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염색을 잘 시켜서 현미경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광대가 웃고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눈이 이렇게 동그래서 이렇게 입 웃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걔가 좀 캐릭터로는 귀여운 것 같고, 구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빨만 2개 이렇게 딱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보면 나름 귀엽지 않나? 약간 아기 같은 모습. 전체 지구상의 생물 중에 한 40% 정도는 기생생활을 하는 생물들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뭔가요, 기생충이? 기생충이 잘 살게 된 이유는 기생충이 훌륭해서 아주 성공적인 전략을 택한 거죠. 일단 저희가 집 사고 나면 그래도 생활이 피는 것처럼 기생충도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 들어가고 나면 거의 무제한으로 먹을 것을 계속 제공받고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천적도 없고, 다른 밖에서 생활하는 생물들보다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번식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알들을 낳는, 그래서 또 더 성공적인 전략을 이끌 수 있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사람들이 기생충이라는 단어에 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뭐 벌레나 아니면 뭐 모기나 이런 것처럼 실제로 곤충에 해당되는 그런 생물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전부 다 기생생활을 하는 모든 생물들을 기생충이라고 부르죠.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기 체면봉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십이지장충, 지금은 이제 구충으로 바뀌었는데 구충, 회충, 촌충 이것처럼 약간 그 지렁이랑 닮은 길고 꿈틀거리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기생충 종류인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선충이라고 해서 아주 길다란 종류들을 말하는 거고, 혈액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기생충들도 있고, 뻐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겉보기에는 전혀 기생 생활을 하는 생물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예쁜 새에 불과한데 사실 뻐꾸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다른 새의 알들을 다 떨어뜨린 다음에 그 어미가 갖다 주는 이제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나니까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기생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거에 속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난 이런 애한테 참 끌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 꼽기가 참 힘드네요. 다 좋아해서 그 개미가 키워줘야만 살 수 있는 나방이 있어요. 그 나방 같은 경우에는 둥지 안에 들어가서 애벌레가 여왕개미가 내는 소리를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래하는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죠. 개미들이나 다른 곤충들도 대부분 우리가 듣기에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날개를 친다든지 아니면 껍질을 비빈다든지 해서 소리를 낼 수 있죠. 자기네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 나방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을 꼬시기 위해서 여왕개미랑 똑같은 소리를 모방해서 내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요, 작가님? 제가 들어본 건 그냥 끼깃끼깃거리는 소리라서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끼깃끼깃 소리. 둥지 안에 들어가서 여왕개미처럼 소리를 내면 나머지 일개미들은 여왕개미님이네 하고서는 먹이를 계속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개미들을 꼬셔서 먹이를 계속 받아 먹다가 나중에 다 크고 나면 유유히 굴을 빠져나가서 고치가 되고 나방이 돼서 날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기생충의 일생일대의 목표는 최대의 번식, 최장의 생존. 이를 위해 선택한 생존 방식이 있으니 먼저 기생충이 직접 숙주의 몸으로 들어간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노리는 거야. 흙이나 야채에 남아있는 기생충 알이 사람이 야채 등을 따먹을 때 몸 안으로 들어가서는 계속 번식하고 성장하는 거지. 예를 들면 회충, 편충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해. 또 다른 방식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직접 전파된다. 어머니의 혈액이 태반을 통해서 자식에게 가거나 모유수유 중에 번식하는 거지. 대표적인 것으로 개회충이 있어. 마지막으로 사람을 번식을 위한 중간다리로 쓰는 경우가 있어. 바로 말라리아 같은 거야. 말라리아는 모기 안에 있던 기생충이 모기가 사람을 물 때 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피를 타고 돌다가 간으로 숨어 들어가 숫자를 수천 개로 불리지. 그러다가 다시 모기가 사람을 물 때 모기로 돌아가서 짝짓기를 하며 번식하는 거야. 어때? 기생충의 능력이 놀랍지 않니? 사실 기생충이 굉장히 단순해 보여서 그냥 주는 것만 받아먹고 아주 우리가 흔히 하는 욕처럼 기생충 같은 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것 같지만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용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숙주 조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숙주 조정이요? 숙주 조종, 그러니까 아니면 숙주의 행동 변화. 그러니까 원래는 기생충에 걸리지 않았다면 안 했을 행동을 기생충에 감염되면 갑자기 엉뚱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죠. 그 메디나충 같은 경우에는 사람 다리에서 나오는 기생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다리에 물집을 만들고 물집이 터져 나오면서 거기서 기생충이 빠져나오고 거기서 같이 유충들이 이렇게 나오는 방식을 택하는데 그게 어떻게 감염이 되냐면 우물물이나 그런 데 들어있는 물벼룩에 들어있는 유충을 먹어서 감염이 되거든요. 사람이 그냥 아픈 상태로 있으면 집에만 누워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메디나충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 엄청나게 타는 듯한 물집의 통증이 물에 들어가면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좀 덜 아픈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게 났을 때 아프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되고 물 안에 들어가면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 물집이 터지면서 유충이 나오고 그 유충이 다시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한사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커다란 동물은 기생충, 우리 같은 만물의 영장의 기생충에게 조종을 당한다고 라고 하는데 감염이 되면 사실 사람이 굳이 가서 뭐 발을 담그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통증 때문에 물에 발을 담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우리가 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생충에게 어느 정도 조종을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하는 거죠. 톡소포자충은 옛날에 고양이 기생충이라는 좀 잘못된 이름으로 알려진 기생충이기도 한데, 쥐를 거쳐서 고양이가 최종 숙주인, 그러니까 고양이 몸 안에서 이제 짝짓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생활을 마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생충인데,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 같은 경우에는 공포심이 많이 없어진대요. 공포심이 많이 없어지고, 원래 쥐들이 고양이 오줌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으면 무조건 피해 다니고 하는데, 그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오줌이 있어도 거기로 다가가거나 전혀 피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가 더 잘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톡소포자충 입장에서는 이익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타고 있는 쥐를 고양이한테 갖다 바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도시락 배달 서비스랄까? SF 영화나 이런 데 나온 아이템들이 이미 벌써 생물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저희가 기생충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생태계의 40%가 기생충이면 40%가 기생충인데 우리가 기생충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기생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그냥 생태계에 있는 기생충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생태계의 40%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연구가 더 많이 되고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생태계의 유지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생태계 보존을 생각을 하려면 기생충을 빼놓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불과 30여 년 만에 기생충 박멸 사업을 성공한 한국을 비롯 고소득 국가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기생충 질환. 그러나 아직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다.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기생충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하기에 고통받고 소외되는 이들을 위해 과학은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은 말하고 있다. 기생충 질병이 더 이상 가난과 소외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